예, 어제 여러분들 잘 저희도 얘기를 했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가계 3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조사 결과의 파장이 좀 갈수록 커집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도 그렇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사실 좀 반대로, 즉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나온 가계 동향 조사에서 왜 이렇게 저소득층이 특히 더 소득이 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갈까요? 소득 양극화가 지금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작년 2분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이 경기가 최정점이었어요. 그 정점 이후에 3분기 이후 계속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경기가 꾸준히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경기 하강 국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원인은 이제 기업의 투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기업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확실히 줄어든 기미가 작년 3분기부터 뚜렷이 나타나서 금년에 들어와서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항목에서 보면 한국의 그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망가져 왔었다는 거죠. 조선, 조선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할 것 없이 따라서 구조적으로 한국의 제조업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떨어지는 그 두 가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서부터 사실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과하게 16.4% 플러스 내년에 10.9% 이건 이제 이걸 때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비틀비틀 하던 경제였었는데 이 최저임금과 이 52시간 같은 근로 어떤 그런 정책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취약계층 1분위, 2분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경기가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을 할 때요. 네. 그 여파가 그러면은 좀 있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이 좋은 안정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걸로 따진다면 4분위, 5분위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들보다는 1분위나 2분위한테 더 여파가 큰 겁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하강하면은요.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부터 먼저 무너질까요? 경쟁력이 없는 쪽일까요? 후자죠. 경쟁력이 없는 쪽에 1분위, 2분위 분들이 대부분 경쟁력이 없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굳이 말하자면은 비정규직이시고요. 일시직이고요. 임시직이고 일용직이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취약계층이 상당히 세게 당하고요. 네네. 경기가 나빠져도 소위 5분위 소위 정규직 중에서도 상당히 중상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 예를 들면 교수,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장급, 임원급은 전혀 영향을 고위공무원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네. 오히려 이분들은 제도적인 구조에 의해서 명목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복지가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딱 그 결과가 나오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도 꾸준히 나타나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놓으면서 첫째, 이런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어느 계층에 얼마나 찬 바람이 불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성장률 3.1%가 굉장히 좋은 것이 계속 갈 거라고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미 작년 3분기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므로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작년 말서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실 정부가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사실은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지금 하시던 분이 통계청에서 네. 통계를 보니까 네. 아마도 2분기가 정점이었고 작년 예. 그리고 그 후로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공식적으로 정부나 네. 통계청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깊숙이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가 정점이었으면 지금 벌써 금년에도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하강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돼서 그렇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경기가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3% 정도면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경기가 좋다.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정부의 어떤 경기 판단은 특히 1분위, 2분위 그 저소득층의 어떤 경기 판단하고는 전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부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던 게 이제 기초연금도 좀 더 올렸고요. 뭐 아동연금 꼭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좀 올렸고 사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였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기초연금 지급액 같은 경우 당장 25만 원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비중이 특히 더 많은 1분위 같은 경우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치가 정부의 어떤 정책과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저런 상황이 발생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우리가 봅시다. 지금 통계 발표에 따르면은요. 지난 3분기에 1분위 제일 못 사는 어려운 분들의 소득이 월 평균 10만 원 줄었어요. 예. 월 평균 10만 원 줄었습니다. 7% 줄었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소득이 10만 원 늘고 네. 제가 소득이 20만 원 줄었어요. 네. 그러면 평균이 10만 원 줄죠. 그렇게 되죠. 나는 사실상 20만 원 줄었단 줄어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 10만 원 줄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였냐 봤더니 우리 1분위 소득의 10만 원이 줄었는데 근로소득이 14만 원 줄었어요. 근로소득이 14만 원 줄고 사업소득이 3만 원 줄었어요. 예.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에서 합계 17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10만 원 줄었는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17만 원 줄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합쳐서 줄어든 돈이 월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17만 원도 아까 제가 평균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분은 이 17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줄었겠죠. 부분이 있었다. 예. 따라서 이 근로소득이 줄고 사업소득이 준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기가 나쁜 탓도 있지만은 최저임금이 결정타를 매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이번에 통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 최저임금을 주는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좀 먼저 고용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1분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겠죠. 있는데 그 효과까지 감안하고도 10만 원 이상이 줄었다, 14만 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제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의 그 소득 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예. 하나 또 살펴볼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으면 사실 뭐 교수님과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하나만 조금 더 큰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1분위의 그 소득 감소 부분, 또 하나가 이번에 보니까 이 비소비성 지출, 흔히 말하는 뭐 세금, 이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군.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뭐 1분이시든 0분이시든 예, 5분이시든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죠. 예. 그분들이 소득세는 안 낼지 몰라도 이게 그러니까 소득세와 관계없는 간접세는 많이 낸단 말이에요. 뭐 물건 사면 부가세 내는 그렇죠? 것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대출을 많이 늘려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 대출을 늘려온 것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작년 사실은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죠.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떤 소비성 지출이 지금 뭐 가구당 지금 1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이거 비소비성 지출은 정부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근로소득, 그렇죠. 사업소득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뭐 자영업자들 문제도 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나 일용직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불안하면서도 소득도 적은 이쪽에 계신 또 연세도 좀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타겟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근로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한 1.5시간 정도 줄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또 저는 더 줄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하니까 한쪽으로는 알바를 안 뽑기도 하지만 예. 뽑힌 알바들마저도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이 없거나 일이 있어도 일이 줄거나 시간 자체가 줄으니까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게 이번 통계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긴 작업에 좀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 성장에 이게 좀 어쨌든 정책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정책 간다? 수정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좋습니다. 없고요. 최저임금 계속 뭐 밀어붙이시려고 하면 밀어붙이십시오. 내년 결과는 더 참담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이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근로조건을 뭐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은 결과는 지금 벌써 1년 반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그 길로 가면은 필패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카드는 그 카드대로 주장을 하시되 또 다른 카드, 즉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네. 거기서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빨리 만들어줘서 제 생각으로는 1년에 30조에서 5년 정도 합하면 1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떤 150조 내지 200조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의 길을 살리고 투자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그런 쪽으로 빨리 저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일종의 중국의 그 제조 2025 네. 같은 그런 계획을 그렇습니다. 만들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재계 쪽에서 나오더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규제도 뭐 혁신하고 등등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붙는 얘기가 불공정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시스템 뭐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뭐 납품 뭐 단가 뭐 그런 뭐 이렇게 계속 낮추더라고 뭐 이런 등등의 불공정한 어떤 부분들을 공정 경제를 통해서 바꾸자는 얘기도 항상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 경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불공정 그 거래 그 척결 필요하죠. 적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불공정 거래나 적폐가 그저 뭐 그냥 그러니까 한두 번 또는 한두 회 하다가 끝나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준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그 꾸준히 가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공정하지 말자. 적폐 때문에 지금 경기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은 것은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살려주려고 하면 설비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150% 우리는 신봉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적폐는 그건 척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척결만 하지 말자. 뭐 정부의 공정 경제를 뒷다리를 잡는다. 이런 그 뭐 어떤 경제 비서관인가 하시는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뒷다리 잡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적폐를 뭐 그만두자는 이야기냐 공정 경제를 하지만 이건 너무 외면한 것이라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